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제가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읽었던 책 6권을 리뷰하고 또 추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1월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너무 추웠기 때문에 저도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달이기도 했어요. 몸은 계속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무사히 한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1월에 읽은 책들 중에서 6권을 골라왔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책인데 지금은 반납을 해서 아쉽게도 실물책은 없습니다. 최샛별과 김수정 작가의 예술의 사회학적 읽기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동력이고요. 무엇에 관한 책인지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의 사회학적 읽기. 예술사회학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 떠올릴 때 이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린 작품이고 혹은 만든 작품이고 화풍은 어떻고 작품 속에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또 기억을 하잖아요. 책도 그런 것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책은 예술사회학의 관점에서 이 작품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중들 혹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향유되고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쌍방향적인 것이라서 작품이 사회에게 또 사회가 작품에게 미친 영향 모두를 포함하고요. 무엇이 예술인가? 어디까지를 예술이라고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특히 21세기의 한국 독자들에게 친숙한 영화와 드라마, 노래까지 모두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예술사회학의 관점을 더욱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읽자마자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감상을 올렸었는데요. 한마디로 대학원 입학 직전에 나에게 읽히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예술사회학에 관한 인물들의 관점이나 중요한 개념 같은 것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풀이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맞닥뜨렸던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아무런 학문적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보니 인물들의 이름부터 벌써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예를 들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베냐민은 기술복제 시대에 점점 쇠퇴해가는 아우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마치 계단을 한 칸씩 밟아 올라가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학교 강의 때 저를 참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름과 개념들을 많이 조우했고 내가 이 책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책이라도 읽고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만큼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300쪽 남짓의 얇은 책이고 각 인물이나 개념이나 관점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책 하나로 예술사회학을 다 배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 책이 프롤로그에서부터 벌써 누구나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책은 예비 전공생이나 혹은 비전공자인 독자들을 위한 입문서, 마치 이론서 같이 생긴 대중교양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하지만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또 질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읽을 이유가 정말 충분한 책입니다. 보통 이런 예술 관련 서적하면 몇백 년 전 서양의 예술 작품을 예로 든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책은 그런 작품들은 물론이고 꽃보다 남자, 혹은 친절한 금자씨, 방탄소년단 등등 지금의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최근의 사례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층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술은 어렵죠. 특히 현대 예술은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왜 그러한가라는 것이 좀 납득이 되는 면들도 있고 예술과 사회가 맺은 아주 복잡하고 긴밀한 관계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필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 관련 전공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시작으로 예술 이론에 대한 책들을 조금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록 실물책은 없지만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뷰해볼 책은 제가 몇 달 동안 끌어왔던 책입니다. 드디어 지난 1월에 완독을 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오션벙 작가의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아직도 기억이다. 이 책 작년 봄인가 초여름쯤에 바깥에 나뭇잎이 엄청 파릇파릇할 때 사서 읽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야 완독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우선 이 책은 저자인 오션버엉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설에는 크게 두 갈래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선 하나는 리틀독이라고 불리는 소년 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이 가족들과의 관계. 할머니는 전쟁 중에 베트남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며 딸을 키웠고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을 얻었고요. 어머니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고 해요. 이 세 식구는 필리핀의 난민 캠프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이들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야기의 큰 축을 담당하고요. 또 다른 관계 하나는 청소년이 된 나가 트레버라는 한 소년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전쟁의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퀴어인 주인공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고 형성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설명만 들어도 이 소설에 얼마나 많은 요소와 레이어들이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게다가 이 소설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조금 독특한데요. 다시 써볼게요. 사랑하는 엄마라고 시작하는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엄마에게 건네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때 나는 영어로 글을 쓰지만 나의 엄마는 영어를 읽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 편지는 처음부터 아이러니한 고백이 되는 거죠. 또한 소설 전체에 걸쳐 나의 기억들이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펼쳐지는데요. 파편적으로 서술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때그때 불쑥 떠오르는 기억들을 끌어올려서 펼쳐놓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서술하는 문장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오션버엉 작가가 시집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첫 소설로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문장이 시적이면서도 비유와 감각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반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 이유입니다. 문장 단위로 읽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고 시적인데 이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단을 읽다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뭘 나타내는 장면일까?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부분들도 꽤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의 기억들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펼쳐지고 수시로 현재와 과거로 오가다 보니까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떠올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나 아름다웠던 소설이었고 보시다시피 제가 포스트잇도 굉장히 많이 붙여뒀습니다. 그래서 오션버엉 작가의 작품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식을 확인해서 좀 따라 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살아가는 아시아계 이민자, 전쟁의 생존자이자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인물들, 퀴어 정체성, 그리고 미국의 젊은 세대라는 점들에서 굉장히 여러 겹의 레이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션버엉 작가의 앞으로의 집필 활동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 책을 몇 달 동안 끌면서 이제 읽는 와중에 작가가 데뷔작으로 발표한 시집이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총상 입은 밤하늘이라는 제목의 시집인데 그 책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거든요. 이 소설 안에서 느꼈던 여운을 그 시집에서도 이어갈 수 있었고 이 소설과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 시집까지 함께 쭉 읽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소개를 해봤고 세 번째로 리뷰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세랑 외 다수의 작가들의 작품이 실린 절연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리뷰 의무 없이 그냥 보내주셨던 책인데 마침 독파 챌린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독파에 참여도 할 겸 이번 겨울에 읽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독특한 기획을 통해 탄생한 책인데요. 정세랑 작가님이 기획을 하셨고 원래는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의 작품을 실으려고 했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태국, 홍콩, 티베트, 베트남, 그리고 대만 출신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실었다고 합니다. 한일 동시 출간 프로젝트라서 출간을 준비하는 당시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프로젝트 논의와 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 책의 키워드는 제목에서 딱 알 수 있다시피 절연입니다. 여러분은 절연하면은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단절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은 물론 개인과 개인의 절연도 있지만 사회와의, 세대와의 혹은 가족 간의, 심지어는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 변화들도 다루고 있고요. 각국의 작가들이 절연이라는 같은 단어를 해석해서 풀어낸 방식이
그 단어의 의미와 스펙트럼을 훨씬 더 넓히고 있어요. 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절연하는 대상이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뻗어나가거든요. 특히 전체주의적인 회계화나 검열, 모성에 대한 환상과 그것에 대한 의문, 젠더 권력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입장차 등 지금 바로 이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주제들이 많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절연은 이제 무자르듯이 이루어지는 단호한 결과가 아니라 아주 기나긴 여정이 됩니다. 이 책에 정세랑 작가님과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의 대담도 함께 실려 있는데 그 대담에서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이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셨어요. 그 표현이 딱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연하면 뒤도 안 돌아보는 아주 단호하고 약간은 까마득한 일 같지만 사실 이들의 절연은 그라데이션으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안에 녹아든 각국의 사회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이 정말 다양한 국가의 소설을 읽는 즐거움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세랑 작가님이 아시아 곳곳의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이 출간 기획을 통해서 단단한 우정의 범위를 살짝 더 넓혀보고 싶었다 라고 기획의 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람이 너무나 멋있게 실현된 그런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책장에 책을 꽂아야 되잖아요. 저는 책장에 한국문학 칸과 해외문학 칸을 나눠 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어디에 꽂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책이 한국 작가님과 한국 출판사에 의해 기획됐고 심지어 문학동네 국내문학팀에서 담당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 한국문학 칸에 꽂아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일본과 함께 기획한 책이고 아시아 각국의 작가님들 작품이 실렸으니 그런 거를 보면 또 해외문학 칸에 꽂아야 할 것 같고 처음에는 되게 사소한 걸로 고민하고 있네 싶었는데 스스로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한국문학이라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과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둔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금방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또 이 책에서도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책을 한국문학이랑 해외문학 한 중에 어디에 꽂으실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근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책을 책장에 제가 가서 꽂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이고요. 출판사는 난다입니다. 이 책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 엄마가 사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엄마 읽으시고 나서 저도 따라서 읽었는데 공무도화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 라는 부제와 신영철 시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에 관한 책인데요. 25편의 시를 싣고 그것에 관해 쓴 글이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은 고통, 사랑, 죽음, 역사, 인생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실려 있고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5편의 글이 또 추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시는 분석해야 하는 대상 혹은 시인이 의도한 바를 찾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겪는 바를 함께 엮어 읽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내 감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적당한 언어를 찾기가 힘들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평론가님이 브레이트가 쓴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라는 시를 다루시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브레이트, 받는 사람이 그의 연인인 루트 베를라우 라고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어와 이 표현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은 수신인인 베를라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이들에게 사랑은 어떤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고 그렇게 평론가님의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드님에게 건네는 말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책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정말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과 엮어서 파고드는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해봤는데요. 시에 대한 신영철 평론가님의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시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물음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저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시 한 편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단어 하나하나, 행과연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들여다봐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저도 그간 시가 참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늘 했고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거리감과 낯섦을 극복하기 위한 그만큼의 노력을 내가 충분히 들이기는 했나? 내가 그간 시 속에 담긴 의미와 정서가 막 표면에 알아서 저절로 떠오르기를 기다리고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시는 대체로 산문보다 짧고 압축적으로 쓰인 장르이니 당연히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도 그만큼 함축적이고 밀도 높게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그간 산문의 문장 하나를 읽을 때 들이는 노력만큼만 시의 행 하나를 읽을 때 들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에게 시를 읽는 자세를 좀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어라 그렇게 권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역시 밀도 높고 정갈하게 쓰인 신영철 평론가님의 문장과 글을 읽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요.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의 작품이 두루 실려있는 만큼 한 권의 책 안에서 다양한 시를 만나고 또 파고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정성 들여 쓴 글을 읽고 싶으신 분들께 모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신영철 평론가님의 책을 이전에 많이 읽어본 편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정확한 사랑의 실험인가 그 영화평론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은 마음산책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조만간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평론가님의 글을 좀 읽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읽었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제가 문학동네랑 난다 책을 지금 연달아서 3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3권의 책들이 1월에 독파 챌린지로 다 올라왔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독파에도 참여를 할 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가지고 있는 책 읽을 겸해서 읽었던 거고 이 밝은 밤은 예전에 전자책으로 사놓고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리스트에 있길래 이번 기회에 읽자 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작품인 것 같은데요. 최은영 작가님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무려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설은 주인공인 지연이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천문대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희령이라는 곳으로 오면서 시작합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와 희령에서 잠시 오붓하게 보낸 적이 있었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랜 세월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연은 희령에서 외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고 외할머니로부터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백정의 딸로 태어나 사회로부터 온갖 차별과 혐오를 받았던 증조할머니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할머니를 낳았는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세비 아주머니라는 친구를 만나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이북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등등. 소설은 지연의 현재 이야기와 할머니가 들려주는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이 두 개의 큰 갈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샀을 당시 최은영 작가님의 첫 장편이라고 해서 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아마 제대로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거든요. 이전에 읽었던 최은영 작가님의 단편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체는 어떠할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감만 있었던 거죠. 소설이 증조할머니부터 지연까지 이어지는 무려 4세대에 걸친 기나긴 세월에 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그리고 증조할머니와 세비 아주머니라는 친구와의 관계가 저릿한 감정을 전했는데요. 우선 어머니와 딸의 관계의 경우 아주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그런 관계인데 저는 그것이 서로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거나 억누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했고 그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설을 보면 가부장적인 환경 아래에서 여성으로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발화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서사 안에서 상실의 아픔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더더욱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놓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쌓인 벽 같은 게 지연으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증조할머니도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고립된 인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이제 이 소설에서는 친구의 역할이었는데요. 소설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일, 진심을 나누는 일이 인물들의 고여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한 명의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감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이 특히 장편 분량의 소설이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게 차근차근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조금 받았는데요. 이 인물이 왜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서술자가 나서서 아주 세세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술에 조금 여백을 두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물 흐르듯이 따라갈 수 있는 소설이기도 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고, 페이지가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 소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히 차오르는 감동과 사려 깊은 손길,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고요. 저도 드디어 이 소설을 읽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버지니아 울프 작가의 올랜도입니다. 출판사는 열린 책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사서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 지난 영상에서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고민 조금 한 끝에 종이책으로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비교적 짧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설은 과거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올랜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올랜도는 시를 사랑하는 귀족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설은 첫째, 올랜도가 1600년대 초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던 것을 시작으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일생을 다루고 있고요. 둘째, 남성이었던 올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여성으로 변해서 이후 쭉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문 제목에 보면 올랜도 하고 나서 A Biography라고 적혀 있는데요. 신비한 삶을 살았던 올랜도의 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딱 넘기면 제일 먼저 V. 쇳벨 웨스트에게 바친다 라는 헌정사 같은 게 있어요.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가 연인이었던 비타 쇳벨 웨스트를 모델로 삼아서 쓴 소설이라는 것도 유명한 점인데요. 특히 비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문의 장원을 상속받지 못했는데 이 소설 안에서 올랜도는 여성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저택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비타를 향한 어떤 마음 같은 게 좀 담겨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책에 몇 점의 그림과 또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소년 시절의 올랜도, 여성이 된 올랜도, 현재의 올랜도 등등 정말 진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과 사진들이 실제 비타가 상속받지 못했던 그 장원에 걸려있던 그림이거나 혹은 비타의 실제 사진을 사용했다 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이렇게 진짜 사람을 찍은 사진, 이 시각 자료가 독자로 하여금 혹시 진짜 실존했던 인물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이기도 했고 또 전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소설의 특징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각 자료의 활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소설은 말씀드렸다시피 환상적인 설정이 담긴 소설이기도 한데요. 올랜도가 3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죽지 않고 산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다 라는 것도 그렇고 소설에서 올랜도는 자신의 성이 바뀐 것에 대해서 별다른 충격 같은 거를 받지 않는데요. 올랜도는 자신의 옷차림이 바뀐 것과 관련해 옷차림에 따라 주변의 대우와 또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짐을 분명히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여성이 된 이후에도 남성 복장을 하고 나가거나 혹은 여성 복장을 당연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올랜도는 소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이 한 종류의 의상만 입어온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었고 이것을 통해 2배의 수확을 거둬들였으며 그것은 인생의 기쁨이 더 커지고 인생의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랜도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자리한 남성으로서의 면모와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긍정하고 이건 그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고 성장한 내면과 정체성 이것들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 환상적 설정을 도입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도 이미 인상적이지만 그렇게 도달한 올랜도의 성장 역시 정말 눈부시다고 표현을 할 만큼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글과 문체가 아주 밀도 높으면서도 또 많은 주의와 집중을 요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중후반부에서는 길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특히 소설 안에서 올랜도의 변화 자체가 그리 놀랍지 않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건가 하는 그거를 좀 파악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전자책으로 딱 완독을 한 당시만 해도 많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책을 종이책으로 다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역자 해설을 읽고 논문을 몇 편 찾아보면서
제가 찾아본 거는 이 소설과 러시아 문화와의 관계, 레즈비어니즘과 제국주의 비판, 그리고 올랜도의 자아 성장 등등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다른 자료들을 하나도 읽어가다 보니까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세부적으로 좀 필기를 하려고 이렇게 종이책을 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지 색깔과 완벽히 매칭되는 이런 인덱스도 샀고요. 그렇게 수월하거나 매끄러운 독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 문학에 관한 버지니아 울프의 깊은 통찰력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시 읽으면서 그 장면들을 좀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랜도의 내면이 세세하게 그려짐은 물론 300년이 넘는 세월과 성별을 뛰어넘는 올랜도의 성장, 내면 이런 것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책들 중에 가장 간절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책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네, 이렇게 6권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천하고 싶었던 책들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읽은 책들을 모아와서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참 후련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그간 읽은 책들 사진을 몇 장 올리기도 하고 감상도 짧게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상으로는 계속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몹시 아주 뿌듯하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월은 책을 비교적 많이 읽은 달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영상으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던 그런 달이기도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자꾸 몸과 마음이 막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얼른 날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담요 두르고 이렇게 파고들게 되는 그런 한 달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추위가 좀 물러가고 있는 듯 보이니까 다시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